지난 시간에는 청군이 수건으로 여기던 홍위포와 수군의 확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로는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취했던 부대 기동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타이지는 조선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황제주기를 강요하기 위해서 친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때와는 다른 그 병력의 운용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그 전쟁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정묘호란 때와는 달리 청군의 작전 목표는 첫 번째, 인조의 칭신을 강요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인조의 출성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성한 인조로부터 309고두례를 받음으로써 조선의 칭신을 만천하에 확인시키려는 게 청군의 작전 목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군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대의 진군과는 훨씬 앞서서 선발대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청군 선발대 목표는 조선군과의 접전을 최대한 회피를 하고 이 도성인 한양에 신속히 접근을 해서 그 인조를 강화도로 피난 가려는, 혹은 제2차 순위로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려는 인조를 묶어두려는 것이 이 청군 선발대의 목표였습니다. 자, 인조 14년 병자년 12월 3일에 마푸타가 통솔하는 청군 300명을 상인으로 위장시켜서 심양을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도도등이 인솔하는 또 청군 1000여 명을 선발대로서 심양을 출발시키고요. 12월 7일에는 요토등이 통솔하는 청군 3000명을 선발대로 심양을 출발시킵니다. 요 한 4,300명 정도의 병력이 병자호란 당시 청군 선발대의 총 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부대는 그 마푸타가 아마 인솔한 부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12월 8일에는, 즉 1637년 서력으로 환산하면 1월 3일경에는 압록강을 도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푸타의 부대가 양천리 고개에 도착한 것이 12월 14일이었습니다. 양천리 고개는 지금의 불광동, 은평구 불광동하고 대조동 사이에 있었던 고개였고요. 이 마푸타의 부대는 이후 이제 전개해서 양천강 쪽에 병력을 매복시키게 됩니다. 이 양천강은 지금 행주대교하고 양화대교 사이에 있었던 그 강인데요. 결국에는 이 강을 이제 넘으면은, 이 한강의 지류인 이 강을 넘으면은 강화도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그 루트가 뚫리기 때문에 여기에 병력을 매복시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첩보를 접한 인조 일행은 강화도 피난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남한산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청군 선발대의 제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보입니다. 12월 16일에는 청군 선발대의 주력이 남한산성 이 밑에 포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병력은 도성인 한양에 남겨두고 나머지 병력을 전부 모아서 이제 남한산성 밑에 포진을 하고 남한산성을 포위시킨 것이죠. 그 다음 이 청군 선발대와 따로 기동한 청군 본대는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의 조선군 방어 거점을 장악하면서 서서히 남진해서 남한산성 근처로 직결하는 것이 그때의 그들의 작전 목표였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당시 남한갑이라는 조선의 그 신료는 이런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역대로 나라의 요충지에는 중요한 진을 두어 적을 방어하기에 편하게 했는데, 이제 김유와 도원수, 김자점은 앞장서서 진을 철회하자고 건의하여 의주의 진은 백마로 옮기고, 백마 산성입니다. 평양의 진은 잠오로 옮기고, 잠오 산성입니다. 황주의 진은 정방으로 옮기고, 정방 산성입니다. 평산의 진은
장수로 옮기게 하여, 이 역시 장수산성입니다. 그 거리가 대로에서 가까워도 30리에서 40리, 먼 것은 하루 이틀 길이라 평안도 황해 일대의 큰 진들이 모조리 사람의 그림자도 없는 빈터가 되어버렸다. 즉 이런 빈 대로를 청군의 선발대가 무인지경으로 기습함으로써 결국 그 인조는 강화도로 파천 못했다라는 이제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은 다소 좀 결과론적인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전쟁 책임에 관해서는 이 척가파인 남한갑하고 그 다음에 주화의 입장에 섰던 김류 그리고 김자점과는 상당히 상반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도 전적으로 이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김류와 김자점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나, 이런 지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동력이 우수한, 왜냐하면 청군의 이런 기마대의 직공은 그다지 예상하기 어려운 전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우려는 이미 광해군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은 외적과 같지 않다. 어찌 반드시 한성을 함락시킨 뒤에야 밀려 들어오겠는가? 만약 수비를 하고 있는 의주 등의 성을 비껴두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온다면 어느 사람과 어느 병사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 생각만 하여도 기가 막히고 간담이 서늘해진다. 중도에서 적을 막아낼 계책을 급히 마련하도록 비변사에 말하도록 하라. 이게 이미 광해군 13년에 그 예측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광해군뿐만 아니라 인조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임금이 만약 적군이 여러 곳에 지키는 성을 버리고 곧장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유형이 이것은 병가에서 크게 꺼리는 것이니 적이 반드시 군사를 고립시키면서까지 깊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인조실록에 그 기록된 기록인데요. 자, 이렇게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대로의 진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다름 아닌 정묘호란 때 후궁군이 보여준 뛰어난 공성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묘호란 당시에 용골산성을 제외하고는 조선의 어떤 주요 방어 거점들이 거의 만 24시간 만에 함락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대로의 성을 포기하고 방어력이 월등한 산성으로 이 피난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대군이 침입할 경우,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는 상대적으로 병력의 규모가 작았는데, 그러니까 후방의 어떤 차단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대군이 침입할 경우, 그리고 선발대는 직공을 해서 이 성들을 지나치고 그다음 계속 후발대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면은 사실은 후방을 차단당할 위험이 없이 안심하고 직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대군이 침입할 때의 어떤 직공의 위협은 감수한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조선은 당시 대로의 성을 지키려고 하면 수성 능력이 워낙 떨어졌고, 또 산성으로 가려고 하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대군이 침입할 경우에 사실 어떤 대안이 없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청군 선발대의 직공이었습니다. 오늘 8주차 강의에서는 병자호란 침공 시 청군의 전력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농성과 조선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